이번 시간은 페이지 235페이지 전기설비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설비는 최근에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로 기출이 되고 있습니다. 업전 19회 시험의 경우는 전학 구분인 저학 기준에 대해서 다루었고요. 그래서 이제 교류 전류의 저학 기준 가지고 시험을 냈고, 그 다음에 조명률 개념, 간단한 유형의 문제로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우리하고는 문제를 약간 다르겠죠. 그는 저합 기준만 물었고요. 그래서 다음 전기설비 구분 중 저합에 해당되는 것은 직류와 교류가 틀리죠. 교류 전류는 600V를 기준 잡고 직류는 750V를 기준 잡아서 우리가 잡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잡고 있죠. 저합 기준이 있고 고합, 특고합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류하고 교류 전류 중에 앞으로는 종합문제 지문 뺏기 쓰지 않을 겁니다. 한번 출제를 했기 때문에 교류하고 직류 개념. 그러면 저합 기준은 600V 이하, 직류는 750V 이하를 저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7000V 초과를 특고합은 동일합니다. 초과의 개념이 되죠.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600 초과서부터 7000V 미만까지죠. 이하까지를 우리가 고합이라고 하고, 요거는 750V 초과해서 보통 7000V 이하까지를 우리가 고합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시험은 저합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합 기준을. 왜 그런가 하면 현재 아파트에서 쓰고 있는 게 저합 기준이잖아요. 특히 교류 전류를 거의 많이 쓰고 있죠. 직류는 바꿔서 변환해서 사용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수변전 설비 설계 순서로 옳은 것 해놨죠. 이제 수변전 설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부하 설비 용량 산출이죠. 부하 설비 용량 산출을 하게 됩니다. 부하 설비 용량을 먼저 산출을 해야 됩니다. 부하 설비 용량 산출. 부하 설비 용량은 부하 밀도 곱하기 부하 밀도에다가, 부하 밀도는 단면적당 얼마만큼의 부하가 걸리느냐, 부하 밀도에다가 옆면적을 곱해서 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옆면적을 곱해서 산정을 해 주시고요. 근데 이것만큼 하면 너무 용량이 커져요. 부하 설비만큼.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용률과 부등률, 부하율을 고려를 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이걸 고려해서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합니다. 최대 수용 전력을 우리가 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최대 수용 전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가장 기본인 것이 부하 설비의 용량에다가 부하 설비를 따로따로 주어지면 합을 하셔야 돼요. 한 번에 주어지면 전체를 하시면 되고, 부하 설비 용량에다가 여기다 수용률은 곱하시면 돼요. 수용률이 주어지면 곱하고요. 혹시 부등률이 주어지면 나누어 주시면 돼요. 수용률은 곱하고 혹시 부등률이 주어지면 나누어 주세요. 부등률이 주어지면 수용률은 수는 곱하고 부등률은 나누어서 우리가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두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저걸 구하죠. 수변전 설비 용량 결정을, 변압기 용량 결정을 들어가는 거야. 자, 변압기가 수변전 설비죠. 수변전 설비. 그래서 용량 결정을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계산 문제는 2번 다뤘어요. 이걸로 내는 거는. 아직 이거는 계산하는 거 출제 안 했고요. 이 전체 이해도는 냈고요. 계산 문제는 아직 안 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수용률 수용률식을 냈었죠. 고르는 거. 부등률은 2차 시험에서 냈거든요. 그럼 혹시나 부등률이 주어져서 계산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럼 나누어 주세요. 근데 부하설비가 따로따로 주지만 합을 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한 개는 또 다 곱하면 안 되고 좀 주의하십시오. 자, 그 점 기억을 하시면서 혹시 수용률을 계산하세요 문제를 다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3번 보시면 3번 문제. 자, 각각 50kW, 100kW, 200kW 용량의 전기 부하설비가 설치되고 수용률이 80%일 때 경우에 최대 전력을 구하라. 최대 전력 구하라. 이건 수용전력. 그러니까 부하설비 용량을 주어지면 다 합하세요. 따로 뜨면 50 플러스 100 플러스 200 다 합하셔야죠. 그러면 350이 되겠죠. 이거에다가 곱하기 수용률은 곱해 주시고 부등률은 나누어 주라 했죠. 수용률은 0.8을 곱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할 것은 퍼센트는 수치화 시켜서 곱한다는 거, 이것을 명심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밑에 식과 같은 수용률을 구하는 문제, 혹시 수용률은 자, 최대 수용 전력이 수용률이니까 수용이 위에 가야 돼요. 부하설비의 용량이 분모입니다. 자, 곱하기 100을 해준 이 수용률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수용률이 몇 프로입니까? 계산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준비를 해 놓으세요. 제가 수용률 식 암기하라고 할 때 수용률이 식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혹시 계산 문제 갈 수도 있다. 자, 얘로 갈지 앞전에 배운 거로 이거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계산 관련된 게 한번 언급이 난방 쪽 아니면 이 전기 쪽으로 한 문제가 올 것 같은데 올해는. 그래서 급탕 쪽이 앞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난방 아니면 이제 전기 쪽이 뒤쪽으로 한 문제가 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준비를 해 두세요. 그리고 4번 보시면 최대 수용률 구하는 식은 이거죠. 최대 수용 전력은 부하설비 용량에다가 수용률은 곱하면 돼요. 수용률을 곱해서 기본적으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전선의 배선 방식 중 평행식의 평행식. 자, 평행식이라는 것은 이거죠. 자, 배전반에서 분전반에 각각의 자, 간선을 하나씩 다 따준 것이 평행식이죠. 그래서 이제 평행식은 설비비는 많이 소요가 되죠. 설비비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각 분전반마다 일일이 자, 간선이 한 가닥씩 배선되다 보니까 자, 이죠. 전압 강화는 균등화되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분전반이 많게 된 배선이 혼잡해진다 이런 단점을 가지죠. 그래서 일본의 설비비가 저렴한 것은 자, 나뭇가지식 수지상식이죠. 그래서 이제 이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1번, 2번은 수지상식 나뭇가지 방식이 특징이고 3번 사고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자, 평행식 맞죠? 하나의 간선에 하나의 분전반이 있으니까 사고의 범위가 넓지 않잖아요.
그런데 나뭇가지 수지 상식 방식은 하나의 간선에 여러 개의 분전반이 있기 때문에 사고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맞죠. 그 다음에 4번 전압이 안정되나 부하의 증가에 부하 관계없죠. 배수는 하나씩 다 따주니까요. 분전반마다 하나씩 따주기 때문에 관계없죠. 그 다음에 소규모 건물은 이 평행식은 대규모 건물에 적당하고 나뭇가지 방식이 소규모 건물에 적합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 문제. 분기회로에서 각 출구의 아웃렛에 분기회로를 만드는데 옳지 않는 것. 자, 그러면 1번에 복도나 계단은 될 수 있는 같은 회로를 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 배치 구조는 될 수 있는 같은 좋은 회로를 해주면 되죠. 근데 3번에 같은 스위치로 설명되는 것도 같은 회로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습기가 있는 장소는 별도 회로로 하셔야 됩니다. 같은 회로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대표적으로 습기가 있는 회로가 에어컨 쪽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회로를 해주는 것이 적합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등하고 콘센트도 원칙은 별도 회로로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주택가 같은 데는 같은 회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이거는 기출 문제입니다. 전기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은 전동기의 역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진상 콘덴. 보통 역률이라는 것은 이거죠. 교류 전류에서 전압과 전류 위상 차이가 나요. 그 위상 차이를 역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률을 개선해 주는 장치가 콘덴서예요. 자, 그러면 소규모 건물일 때는 각각 형광등이나 전동기마다 이 콘덴서가 직접 설치돼야 되지만 대규모 건축물에서는 진상용 콘덴서로 변전시에서 일괄 개선을 해줍니다. 그래서 콘덴서가 역률 개선 장치라는 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 분기회로의 별도의 분기개표 설치 사고의 피해 범위를 최소화시키게 되면 제한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에서도 누전 차단기가 있고 각각의 배선용 차단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에어컨은 에어컨대로 이렇게 회로가 딱딱딱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은 서킷 브레이크라고 하죠. 노퓨즈 브레이크 NFB라고 다 차단기가 각각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번에 콘센트는 바닥이 0.3m 전후에 보통 설치를 하면 돼요. 저거 빼고요. 방수형 콘센트는 높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은 오픈이 돼 있잖아요. 그것이 방수형 콘센트들은 전부 다 좀 높게 해야 돼요. 그래서 화장실이나 이런 데 있죠. 그런 것은 보통 0.8m 이상 높이에다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번에 전기 개척기 전압계는 전기부하의 병렬 접속이죠. 시설계로는 거의 웬만하면 병렬 접속, 병렬 배치, 병렬 접속 이렇게 하면 돼. 그래서 펌프 쪽에서도 우리가 펌프 직송 방식이죠. 부스 방식이었습니다. 이 경우도 대수 제어 방식의 경우는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하잖아요. 그때도 병렬 배치거든요. 설치. 그래서 주의할 건 이제 펌프 쪽이 한 번 남았어요. 병렬, 직렬 다루는 것은 거기서 조금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습기가 많은 장소의 콘센트는 접지형으로 설치하고 일반 콘센트 별도 회로로 구성해야 됩니다. 습기가 있는 아웃렛 별도로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어컨이나 이런 게 별도 회로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번은 다음 개폐기 또는 차단기 무부하로 회로 분리로 개폐. 자, 무부하라는 것은 가부하가 걸려서 차단되는 게 아니라 무부하로 부하가 없이도 사람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회로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이 무부하죠. 그래서 이 단로기는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는 없습니다. 단로기가 무부하로 우리가 하는 것이 단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는 다음 예비 전원 설비. 예비 전원은 사실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아파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아직 출제는 안 됐고요.
자, 예비 전원 설비는 두 가지죠. 축전지하고 자가 발전 설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비 전원의 축전지는 일반적으로 유도등들, 피난구 유도등이나 통로 유도등과 같은 이런 유도등은 축전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소방 펌프를 가동하거나 하지 않았을 때 비상용 엘리베이터를 움직인다든지 이런 데 필요한 것은 비상 발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가 발전 설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가 발전 설비는 수전 설비 용량 10에서 한 20% 전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비전은 축전지는 충전하지 않고 충전하고 하지 않고가 나오면 정확하게 하죠. 자, 전기에서 기본은 30분으로 가고요. 자, 소방에서 기본은 20분으로 간다는 점 항상 기억하세요. 소방은 20분, 전기는 30분이 기본입니다. 그러면 30분 이상 방전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근데 자가 발전 설비는 비상사태 후 가동하고 10초 이내에 가동해서 30분 공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축전지하고 자가 발전 설비를 병용하는 경우가 있더라. 그럴 경우 축전지는 충전함 없이 20분으로 갑니다. 근데 자가 발전 설비는 초가 바뀝니다. 10초에서 45초 이내에 가동해서 30분 공급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발전기실은 내화 구조나 방음 구조로 하면서 특히 방진도 돼야 됩니다. 진동 방진. 자, 이 발전기가요. 이 발전기가 소음 진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탱크이죠. 전차이죠. 탱크 서너 대 합쳐놓은 소음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음 구조도 돼야 되고 방진 구조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 발전기 기초는 건물 기초하고 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물 기초하고. 그래서 단독 기초로 가야 되는, 별도 기초로 가야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래서 4번은 틀렸고, 그다음에 부하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되죠. 발전기실은 부하의 중심에 가깝게 있어야 돼요. 변전실 가깝게 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축전지와 자가 병용일 때는 자가 10초가 45초로 바뀐다 했죠. 30분 공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번 보시면 전기설비 배선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먼저 가요전선관 플렉시블 콘두이트 공사죠. 그래서 쉽게 금속 주름관 안에 스테인리스 주름관 안에 배선한 게 가요전선관 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가요전선관 공사는 보통 여기에 많이 사용하죠. 가요전선관 공사는 굴곡죠. 우리가 장소라든지 굴곡 장소나 아니면 성강기 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속관이 정설공사가 어렵거든. 금속관 공사의 정설공사라든지 이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은폐 나중에 공사 이런 부분에 많이 사용되죠. 천장 은폐 공사. 이런 부분에 가요전선관 공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가요전선관 공사도 접지 공사는 필요합니다. 주름 금속관이다 보니까. 2번에 금속 몰드 공사는 주로 그래서 1번은 철근 콘크리트 매립 배선 등에 사용한다 그래서 됐고, 그러면 철근 콘크리트 매립 배선에 사용되는 것이 이쪽은 매립 배선 쪽은 금속관 공사가 사용합니다. 금속관 공사. 이것이 매립 배선에 사용됩니다.
2번은 금속 몰드 공사는 주로 철근 콩의 건물에서 기술된 금속 간의 배선을 정설하는 경우에도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금속 공사의 정설 공사에 사용되는 게 금속 몰드나 아니면 가요 전선관 공사 이런 걸로 보통 따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합성 수지 몰드 공사는 접속점이 없는 절연 전선을 사용하며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되면 내식성은 좋죠. 합성 수지 몰드. 몰드 공사 거의 똑딱이 공사죠. 재료에 따라서 뭐 금속도 있고 합성 수지도 있고 뭐 목재 몰드도 있고. 자, 보통 양면 테이프로 설치해서 한쪽에 딱 부착해 놓고 전선 넣고 뚜껑 닫는 형태 있죠. 그게 다 몰드입니다. 근데 몰드 공사들은 전부 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사용 못 합니다. 그리고 라이닝 덕트 공사는 덕트 본체에 덕트니까 덕트 본체에 실링이나 콘센트를 구성해 사용하며 벽면 조명 등과 같이 강을 이동시킬 경우에 사용하는 게 라이닝 덕트 공사입니다. 그리고 5번에 경질 비닐 공사는 간 자체 우수한 절연성을 가지고 있죠. PVC 공사니까 중량이 가볍고 시공이 용이하나 열에 약하고 기계적 강도가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경질 비닐강 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밑에 해설에서 플로우 덕트 공사 해놓으시고 플로우 덕트 공사 바닥에 닥터를 보내서 직접 보통 이런 데 많이 사용합니다. 대규모 사무실이나 이런 백화점 같은데 전기 기구나 이런 게 많잖아요. 컴퓨터나 이런 부분이. 그래서 거기에 전선을 바닥에 보낼 수는 없으니 바닥 속에다가 보내서 직접 콘센트나 이런 걸 꽂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플로우 덕트 공사입니다. 그래서 얘는 습기가 있는 장소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에 전기설비의 금속간 배선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에 외부의 기계적 충격에 대해서 전선에 손상이 없죠. 금속 간 안에 전선 배선을 해놨기 때문에 외부 충격이 강하죠. 그 다음에 2번에 전선이 이상했을 때 교체 공사는 용이해요. 주의할 것이 금속관 공사는 자체적인 전설 공사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로 공사가 어려우니까 가요 전선관 공사는 금속 몰드 공사 이런 걸로 따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속관 내에 전선의 접속점이 없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할 수 있죠. 습기가 있는 장소에 못 쓰는 게 대표적인 몰드 공사 종류나 플로우 덕트 공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용 못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에 정설 공사가 정설 공사 어렵습니다. 금속관 공사는 자체적인 정설 공사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요 전선관 공사나 금속 몰드 공사를 따가이 보통 해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12번은 이제 낼 때는 다 지나갔고 옛날에 다 출제된 거고 감시 제어반에서 감시를 위한 표시 2번. 그래서 이거는 운전 표시하고 저걸 혼돈하지 않도록 정지 표시하고 정지 표시가 녹색이고 운전 표시는 적색입니다. 이것만 두 개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번 피례 설비 규정으로 옳지 않는 것은 피례 설비는 먼저 이 낙뢰가 떨어졌을 때 그걸 갖다가 흡수하는 그걸 안전장치를 설치 안 하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데 한 번씩 나오죠. 중국 사람은 낙뢰를 두 번 맞고도 살아났는데 운 좋은 사람입니다. 완전 연속해서 낙뢰를 두 번 맞지. 그래서 로또 복권 사야 되겠죠. 그런 분들은 낙뢰를 두 번 맞고 나서 운 되게 좋은 사람이죠. 한 번 맞으면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피례설비는 사실 법령이 바뀌기 이전에 4번 냈고요. 법령 바뀌고 내에서는 한 번 출제됐습니다. 인하도선의 대용 개념 가지고 한 번 다뤘고요. 그 이후에 아직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법령 바뀌고 나서 12회 때 딱 한 번 냈거든요.
그 이후로 아직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한번 출제는 해야 될 때는 된 것 같은데, 비례설비가. 그래서 비례설비는 여러분들이 그 지문에서 2번 꼭 기억하시고, 비례설비의 재료는 채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 피복이 없는 동선을 줄이면 나동선입니다. 나동선.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 수레부, 낙뢰를 직접 받는 부분이든 인하도선이 낙뢰를 받아, 수레부에서 낙뢰를 받아서 접지극으로 전달해 줘야겠죠. 인하도선이든 접지극은 땅으로 방류를 해야 되죠. 방전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50제곱미터 스퀘어 이상이 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 기준, 단면적 기준 기억을 하십시오. 50제곱밀리미터. 자, 그거 알아두시고, 이제 3번 가지고는 한번 다룰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측면 낙뢰를 방작해서, 일단 기준 먼저 알아두시고, 측면 낙뢰를 방작해서는 60m 초과되는 건축물이죠. 60m 초과 기준입니다.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측면 수레부를 설치하는 기준은, 그래서 이 측면 이 수레부 설치 기준은 60m 초과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설치하는데, 설치는 5분의 4부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레부 설치하면 되죠. 5분의 4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설치하면 됩니다. 상단부까지.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이건데, 150m 초과되는 건축물은 5분의 4부터 설정하는 게 아니다. 그럴 경우는 120m 지점부터 최상단까지 측면 수레부를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높이가 300m 건축물이라 했어요. 그럼 이거는 5분의 4 지점부터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120m 지점부터 설치해야 돼요. 이 경우는 150m 초과되는 건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준이죠. 고층 이 150m 되면 고층 건물 이상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관계법규에서 고층, 초고층 이런 거 다루잖아요. 그래서 고층이 30층 이상 아닙니까? 매달 높이 120m인데, 근데 120m 기준부터 설치하면 돼. 근데 기준은 여기에서는 150m 초과하는 기준을 잡아놨죠. 어떤 건물 기준 잡은, 고층이나 이런 기준 잡은 건 아니지만, 150m 초과되는 거면 높은 건축물은 120m 지점부터 자, 측면 수레부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거는 5분의 4를 따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건물 1000m 지었는데 5분의 4 때 그 위에만 설치하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120m 지점부터 설치한다는 거. 그런데 아직 전혀 출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측면 수레부 설치하는 기준부터 먼저 정리하십시오. 높이 60m 초과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건축물 등의 설치 기준을 잡는다. 높이 5분의 4 지점부터 상단까지 우리가 설치하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테나는 다 낸 것 같아요. 공청 안테나는 거의 출제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15번 항공장애등 나왔죠. 항공장애등에 대해서 항공장애등 항공법 규정에서 잡고 있습니다. 항공법 규정에서. 자, 항공기 운항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저 배는 등대를 보고 가다시피 이 항공장애등을 통해서 이 항공기가 이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건축물에 충돌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에. 그래서 높이 60m 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공작물에 대해서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16번 문제. 자, 조명과 관련돼서 거기 보시면 계산 문제. 자, 계산 문제가 조도 계산한 문제가 나오고 조명의 개수 계산한 문제. 근데 나중에가
개수가 나왔기 때문에 조도 계산하는 걸 간략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도는 자, 광원의 강속에다가 강속 곱하기 조명의 개수. 자, 이거 조도는 어느 장소에 대한 밝기가 조도잖아요. 어느 장소의 밝기. 그러면 광속을 많이 발할수록 밝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101등 시절 있죠? 촉순화장 그죠? 그거는 강속을 별로 많이 발하지 않습니까? 요새 엄청난 강속을 많이, 강속이 바로 조도는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개수가 많아서 하나 있을 때하고 두 개, 세 개 틀려지지 않습니까? 조명이. 그래서 옛날에 촛불 하나 켜놓으면 안 밝잖아요. 많아야 되죠. 그래서 옛날 조명을 이제 연세가 드신 분은 몇 촉 이랬죠. 그럼 초 몇 개 킨 거 정도 밝기, 그런 이제 따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비례 관계잖아요. 그럼 조명률이 좋을수록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율이 줄어들면 어두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는 분자에 가면 되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만 분모에 내려오면 되는 거네. 그래서 방의 면적. 자, 이 면적, 방의 면적에다가 곱하기 광각 보상률. 그래서 이거는 반비례 관계죠. 그래서 이제 기억하실 것이 요거는 조도하고 반비례 관계 아닙니까? 반비례. 반비례는 분모해야지. 비례, 밝아지는 거. 그래서 이거는 비례 관계죠. 비례 관계. 혹시나 해설형도 한번 준비해 두시고. 자, 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조도는 강도의 거리의 역자성 법칙이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명이 있을 때, 자,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조도는 어두워집니다. 그걸 기억을 하세요. 가까이 갈수록 밝아지죠. 멀어지면 어두워지거든요. 어느 장소에 밝기. 그래서 거리의 역자성 법칙이라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거 16번은 우리 기출 문제나 다른 데 문제나 동일합니다. 똑같이 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요새는 이제 똑같이는 못 내고.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광속 2000 루멘이죠. 2000에다가 곱하기 개수, 조명의 개수가 10개네. 조명률이, 자, 우리가 60%죠? 0.6 대입을 하는 거고. 퍼센트는 무조건 수치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니까 100 곱하기 광각보상률 1.5. 이렇게 계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여러분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강속과 조명의 개수하고 조명률이 같이 다닙니다. 항상 기억하지? 조명률하고 개수하고 강속하고 조개 강으로 외우든 아니면 조개 속으로 외우든 그래서 이게 같이 다닙니다. 그러면 개수를 계산하다. 그럼 개수가 같이 있던 것들은 역적이 돼 주시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개수가 앞으로 나가면요. 나머지는 얘들이 있던 게 분모로 오고 나머지가 분자에 가면 되는 겁니다. 같이 역적을 같이 옛날 왕을 바꾸자고 했다가 안 되면 역적되죠. 삼족이 멸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있던 거는 분모로 오면 돼. 식 하나만 외워 놓으시면 돼. 식을 하나만 외워 놓고 나 조도식을 외웠는데 개수가 나왔다. 다른 게 나왔다. 그럼 같이 있던 거는 앞으로 빠지니까, 맞죠? 나머지는
역적이 됩니다. 분모로 하고 나머지가 분자에 가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도 관련된 식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서 17번이 앞전 19의 기출 문제죠. 조명 관련 용어 중 강 나오는 강속이 작은 면에 도달하는 비율. 조명률이지 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해서 감각보상률에 대해서 그 용어 해설해놨어요. 감각보상률에 대해서는 한번 공부 좀 해놓으시고요. 그런데 계속 용어 낼 수 없어요. 한번 용어 냈다 용어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도에 대한 거 혹시나 준비하십시오. 조도 계산 문제 혹시나 한번 하십시오. 올해는 필요설비 쪽을 한번 다뤄야 되는데 20회보다 하니까 필요설비를 한번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설비 좀 열심히 해 놓으시고요. 그런 파트 좀 열심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 과정, 기본 문제풀이 과정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고차원징이 문제나 이런 뭐 다뤄보지 않았던 문제는 뭐 실전 모의고사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본적인 문제풀이 과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문제풀이를 풀다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은 기본서를 다시 한번 열어서 한번 읽어두도록 반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정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